부가세도 안 내시고. 부가세도 안 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 3년, 4년, 5년 지나서 이제 사과 익듯이 맛있게 익으니까 이제 그때 내에서 그분들이 찾아오시죠. 건강한 부동산, 건강한 건설, 건강한 자산을 알려드립니다. 서원TV 박 대표 황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동산 관련 세무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중주택의 모든 세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뜬금없냐? 네. 네, 다중주택의 모든 세무를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예. 너무 이제 밀집화가 되면서 네, 그 적은 땅에 뭐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만든 정책 정책의 일환. 정책 중 하나가 예. 이제 다중주택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시원이랑은 조금 다르고, 예, 고시원은 이제 화장실을 못 넣잖아요, 안에. 네. 근데 여기는 화장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화장실은 들어갈 수 네, 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취사가 안 돼. 공용 주방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중주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징은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며 건축법규의 기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단독주택에 준합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들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현관은 설치할 수 있죠. 근데 현관, 욕실 이런 건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얘기를 해요. 연면적 330평 이하, 즉 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요거 때문에 지금 반지하로 넣어서 4개층으로 많이 짓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는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는 660평 200평 이하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복합 건물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전월세 놓기가 원활하고 작은 토지로 계획하기 때문에 매입이나 매매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환급성이 높은 건물이 되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 50평을 잡았을 때 이걸 건물을 지으면 20억에서 조금 덜 되던가 좀 넘기 때문에 매매하기 간단한 이제 꼬마 빌딩이 되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주택 대비 주차 대수가 적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에 비교해서는 이제 주차 대수 산정식을 표와 같이 보면 이걸 계산해서 풀이하면 연면적 약 60.4평 이하는 한 대, 약 90.7평 이하는 두 대, 그리고 100평 이하, 그 이상 100평 이하는 세 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월세 입주 예정자들이 금융대출 관련 상담을 받을 때 일반 원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대출을 받고 들어오기가 수월한 편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호실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대비 가구 수가 많은 편이에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19가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호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체적으로 다중주택보다 수익성이 확보된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만 거의 없어요. 요 금액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높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역 근교나 이제 원룸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짓기 때문에 공실률도 적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자, 이제 단점으로는 층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3개층까지만 되니까 지하를 넣는다고 해도, 반지하 하나 넣는다고 해도 층수가 4개이니까 층수 제한이
있지만 뭐 이거는 복합적으로 이제 근생을 넣고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요거는 탈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층수 제한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서울 기준으로 구마다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이제 예를 들어 방을 14회배 이상 해라, 16회배 이상 해라, 이런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계획을 잡으실 때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됩니다. 수익성이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취사시설 확보가 어렵다. 일반 원룸이랑 이제 취사시설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이걸 짓고 난 다음에 임대 놓기 위해서 불법을 많이 합니다. 싱크대를 놓고 인덕션을 놓고 전자레인지를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구마다 담당 공무원들마다 이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면은 뭐 인덕션만 빼라, 혹은 뭐 싱크대만 빼라, 싱크볼을 덮어라, 요런 정도로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벌금 무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건물이 좁은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 평당 건축비가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빌라보다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4. 이건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에 가장 적합한 건데, 대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 인구 구조상 네. 굉장히 적합한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책이다 네. 보니까 이 네. 다중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예. 많이 지었는데 네. 이게 또 단점이 뭐냐, 세금 관계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세금은 어디 가나 네. 다 이슈죠. 그렇죠. 네. 이게 임대를 내다 보니까 이거를 면세로 봐야 할지,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면세로 네. 봐야 할지, 아니면 이거를 신축을 해서 뭐 예, 갖고 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예. 신축일 경우에는 이게 예. 국민주택 이상이잖아요. 85회배 이상이니까 이거는 예. 또 예. 저걸 세금을 과세, 내야 되는 과세 과세죠, 구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과세를 예. 내고 과세하고, 음. 이제 내가 임대할 때는 네. 연세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던가. 임대를 하면 부가세는 한 번 못 받죠. 그죠. 근데 이거를 임대 목적으로 짓다 보니까 예.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임대 목적으로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아예 처음부터 면세로 아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3년, 4년, 예, 예. 5년 지나서 예, 이제 예. 세금을 막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예. 이거를 한번 이제 세무사님이랑 예. 얘기를 하면서 예. 제가 계획부터 중복, 예. 매매, 상속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계획부터 예. 뭐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네. 예, 뭐 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자가 있어요. 사례자가 예. 있는데 그게 뭐냐면 A라는 저희 건설회사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벨롭 스스로 이제 완벽한 디벨롭 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느 정도 구조는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땅을 이제 50평이면은 최대 이제 자기가 뽑을 수 있는 예. 세대 수가, 원룸 세대 수가 20개에서 22개 정도 이제 원룸을 이제 4.5평 기준으로 예. 그 정도 뽑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을 맞춰서 이게 신축을 하시고 네. 임대를 내다가 네. 매매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거를 하시다가 추계를 하신 거예요. 추계 신고. 신축을 하고 예. 추계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200평 이하는 시공사가 필요 없는 네. 때였어요. 근데 2015년 뭐 26년 뭐 그때라서 그분은 이제 시공사에 맡기신 거예요? 아니면 안 맡기고 이제 업자한테 맡긴 거죠. 진짜 부동산 완전히 그러니까 건축업자. 한마디로 자기들이 네. 다 주도를 해서 직영 형식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이제 한 거네요. 그죠. 직영 형식이지만 아웃소싱하고. 직영 형식이지만 네. 건축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네. 업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면허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고 계약서를 썼다지만 네. 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이게 다 책임지지 빼버렸으니까. 그리고 부가세도 주지 않았고 이 사람도 받지 않았으니까 주고받지 않았는데. 네, 신고를 안 하고 뭐 좀 이런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짓고 나서 네. 추계 처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네. 한 개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한 10개 가까이 한 거지. 근데 그거 사업자 등록은 하셨나? 사업자 등록을 했죠. 면세로? 면세로.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면세로 등록을 해버리고. 아, 면세로 등록을 하셨고. 네. 그럼 부가세도 안 내시고. 부가세도 안 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 3년, 4년, 네. 5년 지나서 이제 네. 사과 익듯이 맛있게 익으니까 이제 그때 배에서 보통 그분들이 들어오죠. 찾아오시죠. 그분들이. 조사관, 그분들이. 세무 조사관분들.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절대 바로 안 와요. 예. 네. 찾아오셔서 이제 혼내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과세 부분이랑 면세 부분이 땅 산 거는 그렇죠. 면세니까 면세인데. 땅은 면세고 네. 이제 과세 부분은 이제 지은 건 네. 면세 과세니까 건물부는 또. 그때도 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단가를 모르니까 이제 예. 단가표 있잖아요. 그거 가면 이 건물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된다. 아, 그렇죠. 다 있죠. 그걸로 이제 신고를 이제 한 4억 정도 신고하면은 부가세가 4천 나오는 건데 네. 그 부가세가 이제 익었잖아요. 예. 너무 이제 아, 푹 익다 보니까 가산세가 제대로 엉그렇죠. 4천이었지만 예. 8천, 1억 이렇게 돼서 이제 한 채만 나오면 다행인데 네. 5채가 나와요. 다자체 전부 다. 네. 나와서 네. 이분이 그걸 그분이 내셨어요. 매매할 때는 국민주택 초과면은 과세라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그랬겠네요. 모르죠. 네, 모르죠.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채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채라서 그죠. 무조건 추징 들어오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또 가족이면 가족이 이제 있으니까 네. 본인 명의로 네. 2채, 네. 남편 명의로 몇 채, 아, 어머니 명의로 몇 채, 예. 그 자기 아버지 명의로 몇 채,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세무사는 예. 조사관 다 알잖아요. 예, 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추징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게 이게 NTS 들어가면 다 나오고. 예. 이게 정당한 건지 추징이 정당한 건지 예, 예. 아니면은 예. 추징이 안 달려고 하면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아, 네. 예. 물론 이분들은 이제 네, 처음부터 이제 신축해서 매매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이제 매매가 안 되잖아요. 네. 뭐 짓자마자 이런 큰 건물이 20억짜리 뭐 그렇죠. 이런 건물이 네. 한 방에 탁 팔리진 않죠. 팔리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네. 어쩌서 썼던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네. 임대를 채워서 아, 제가. 갖고 있다가 네. 네. 나중에 임대 사업자한테 매매할 때 네. 그것도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아, 그거는 면세 사업자 등록하셨으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셨겠죠. 네. 주택은 면세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실 수도 네.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네. 그랬던 분이 계셔서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어느 기준으로 또 삼아야 하는지 아, 이제 임대면 예. 면세고 네. 그리고 네. 저기 신축은 과세니까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종을 비교를 해드리면 네네. 매매는 주택 신축 판매업, 그죠. 매매 네. 주택 신축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해서 네. 많은 혜택을 줘요. 보통 부동산을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네. 매매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팔 때마다 양도세 신고를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다다음 달 말일까지. 음. 근데 주택 신축 파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음. 그냥 소득 신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1년에 혜택 하나.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추계 신고할 때 네. 경비율 계산할 때 건설하고 물어봐요. 네. 네. 그래서 경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냥 부동산 매매업보다. 그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사 원가 계산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예. 다른 법인이랑 다르게 예. 원가 계산서 네. 제출하면서 네. 원가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네. 신축 만약에 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네. 기준 시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네. 계산 방법 중에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시축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준 시가 동일해. 네. 그러면은 계산하면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이랑 똑같이 나와요. 네. 정보가 없어도. 네. 그러면 양도세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네. 환산 취득가액 적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5%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네, 5%. 양도가액 5%를 가산세로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도소득세 자체는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네.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부분인데 네. 가산세를 받게 되면 전체 부분 5%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장부를 꼭 기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네, 장부를 꼭 기장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 판매랑 네. 판매업이랑 그 다음에 임대업이랑 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주택의 임대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 면세예요. 네. 네, 이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 이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임대를 만약에 부가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한테 지장이 있어요. 가혹하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룸 들어갔는데 음. 60만 원인데 부가세 10% 내래. 어이가 없네. 66만 원 내래. 네. 그렇게 전가가 된단 말이죠, 네. 보통.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보통, 예. 보통 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이제, 주택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근데, 매매는 달라요. 판매나 매매를 하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 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